아, 네. 네, 반갑습니다. 뭐 오랜만에 세미나를 해서 좀 즐겁네요. 갑자기 이제 그 요새는 많이 이제 세미나를 하지 않다가 한번 신년이고 돼서 해가지고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뭐 저희 회사 자체가 이제 레이더를 좀 주제로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레이더에 대한 홍보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레이더의 기초 이론들을 하고 제품 소개 뭐 그리고 이제 그 뭐 이제 외주 주는 업체들은 당연히 개발 방향성 그리고 이제 인하우스에서 개발하는 업체들도 당연히 방향성 이게 개발 방향성을 잘못 설정을 하게 되면 매우 다른 길로 가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 세미나를 좀 필요로 하겠다 싶어서 이제 개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뭐 앞으로도 종종 하게 될 거고요. 뭐 이제 그 설문조사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딥하게 이제 뭐 내용들을 써주셨는데 써주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뭐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다 언급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이제 아주 기초적인 이론과 뭐 실제 레이더를 어떻게 써야 될지 이제 응용 분야죠. 그래서 이제 제품을 어떤 걸 써야 될지 이제 그리고 개발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보려고 이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그래 레이더가 무지하게 어려워요. 뭐 대놓고 말씀드리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이제 쓸만한 가치는 되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제 실제 쓰기에는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망설여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용을 안 하게 되는 상황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제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해서 이제 레이더를 기본적으로 잘 이해하시면 굉장히 이제 활용 범위도 넓고 잘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다음에 뭐 레이더가 이제 또 가격적으로 조금 비싼 편에 속해요. 센서 모듈 중에는. 그 이유는 이제 일단은 이제 이게 제작비가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 제작에 필요한 이제 구성 장비들, 장비들에 대한 것들하고 그리고 인증 비용도 이제 RF 인증이다 보니까 이제 가격들이 되게 많이 조금 고가로 형성이 돼 있다 보니 가격들이 비싼데요. 뭐 그걸 좀 이해하시고 쓰셔야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다만 이 산업군이 많이 이제 그 이 좀 집중화되면 산업들이 이제 외부에서 사용처가 는다든지 뭐 이런 개발 업체가 늘어난다든지 하면은 이제 당연히 그런 거에 비해서 이제 가격들이 계속 떨어지기 시작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을 해주시면은 그만큼 가격은 떨어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소량으로 이제 판매를 하다 보니 이제 가격들이 비싸게 되는 상황인 거죠. 네, 뭐 그런 상황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좀 이야기를 드렸고요. 이제 오늘 이야기 드릴 것은 이제 레이더가 뭔지, 레이더의 기초적인 이론들이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 레이더가 사용되는 그 주파수 대역들이 여러 종류가 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선정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응용 분야라고 하면은 두 가지 형태로 보시면 되겠는데요.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깜짝 놀랐어요. 제가 그냥 그 말을 안 들리는 상태에서 지금 얘기 드린 줄 알고. 그래서 그 주파수역 자체들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선정을 잘 해야 된다라는 거 하나 하고요. 그다음에 그 이 응용 분야는 두 가지 형태로 보시면 돼요. 인도어, 그다음에 아웃도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그 상황으로 조금 보시면 되는데요. 뭐 레이더의 감지 거리에 대한 분류도 있기는 한데요. 거의 인도어, 아웃도어로 보시면 되겠고 어차피 인도어는 10m 내에서 쓰는 어플리케이션이 대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아웃도어는 10m 이상. 그리고 이제 산업용에서는요.
그렇게 전력을 세게 쏠 수가 없기 때문에 거의 200m 내에서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예, 그 이상은 쓸 수도 없어요. 전파법에 위배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크게 나눠주시면 된다라는 거. 근데 여기서 쓰는 건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정밀도에 대한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정밀도를 아주 굉장히 그 정밀하게 가져갈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적당하게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가격적으로 낮은 것을 쓸 거냐 아니면 높은 것을 쓸 거냐에 대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 것들 간단하게 얘기를 좀 드려볼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제품들이 뭐가 있는지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지 선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레이더의 응용 분야가 있는데요. 이게 레이더의 응용 분야는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그 광범위한 거를 좀 줄이는 방법, 이런 것들을 좀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그 업체 상에서 이제 개발을 해야 되려고 할 때 인하우스 하면서 개발을 해야 될 때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될지, 뭐 저희를 이제 이용을 해서 이제 도움을 받아야 될지에 대한 이야기도 이제 이야기를 좀 드려볼 거고요. 그 저희 업체는 이제 크레카라고 하는 업체는 이제 그 레이더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안테나, 그리고 실제 제품, 그다음 필드 테스트까지 뭐 전반적으로 다 하는 업체이고요. 뭐 유통 대리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이야기를 드려보려고 하고요. 자, 그래서 뭐 기초 이론이라고 하면 레이더인데요. 전파법상에 정의가 되어 있어요. 2조 9항이라고 이제 결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그림에서 보시면 좀 편하시겠네요. 그림에서 보면은 이제 송신부가 있고 수신부가 있는데, 송신부에서 신호를 전자파죠. 전자파를 쏘게 되면 이 오브젝트에 맞아서 다시 되돌아오는 수신 신호의 가공을 시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수신 신호에서 세 가지 팩터를 보려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레이더예요. 볼 수 있는 게 속도, 거리, 위치를 추적을 해낼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신호 처리 방법론들은 약간씩 다르게 되는데요. 요 세 가지 팩터를 본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걸 확장성상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다양하게 응용 분야가 또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뭐 속도를 측정하는 기본적인 팩터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거는요. 과속 표지판 같은 거, 가장생 이제 스피드건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거리를 가지고 이제 뭐 인지를 하는 거는 거리가 필요한 응용 분야이겠죠. 뭐 차량 충돌 방지 이런 것들은 거리가 필요하거든요. 몇 미터 거리에서 멈춰줘야 된다, 뭐 서행해야 된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각도.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파악하고 싶거든요. 제 위치가 여기 있다. 여기 레이더를 기점으로 해서 이 위치에 있다는 걸 알려주면 상당히 편한 뭔가를 볼 수가 있고요. 뭐 여기에 그 다음에 응용 분야들도 되게 많이 존재를 합니다. 뭐 호흡 심박 낙상 뭐 이런 것들 감지를 하거나 안전 센서 뭐 수위 레벨 뭐 이런 것들도 측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보면요. 그래서 세 가지 팩터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속도, 거리, 각도라고 해가지고 이 세 가지 팩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뭘 볼 거냐면 이제 도플러인데요. CW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뭐 뒷부분에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송신 방식에 의해서 이제 레이더 방식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그 CW, 컨티뉴어스 웨이브로 이제 빵 쏴가지고 갔다가 되돌아오는 신호를 신호 처리를 할 건데요. 이렇게 가볍게 이제 보게 된다고 하면은 갔다가 되돌아올 때 이 반사체 움직임에 의해서 맞아서 수신되는 파가 원신호하고 이 도플러 신호가 함유돼서 들어와요. 그래서 이 도플러 신호가 나오기 때문에 그 움직임에 대해서 이거를 속도로 바꿔주는 수식이 있습니다. 속도를 바꿔주는 수식을 의해서 우리가 이 물체의 속도를 알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속도. 그래서 이게 이제 뭐 CW 레이더 혹은 도플러 레이더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말씀드렸지만 이제 속도 표시판. 어,
자율주행 사고가 나는 이유는 뭐 오감지일 수 있겠죠. 뭐 저도 그걸 정확하게 조금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자율주행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여기 자율주행 계신 분 안 계실 수 있겠는데 레벨 4까지 가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레벨 3 정도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예,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율주행 센서 중에 초음파 센서하고 카메라 센서만 쓸 거예요. 그러니까 레이더 센서를 빼버렸는데, 예, 그게 아마 예, 정밀도 유지하려면 레이더, 그 다음에 초음파, 카메라까지 다 써야 돼요. 예. 근데 뭐 이제 결국은 사고 나는 이유는 딱 하나겠죠. 그냥 순간적인 오감지. 예. 그러니까 이 센서 중요한 게 감지율이겠죠. 뭐 그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인가 내년에 테슬라도 다시 자율주행 센서로 레이더 센서를 쓴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이 도플러 송수신기인데요. 이 구조는 되게 다양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이제 만들어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산업용에서는 뭐 정형적인 구조를 가진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원칙화된 걸 쓰시거나 아니면 간단하게 이렇게 트랜지스터 레벨로 만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원칙화 시켜서 하는 거를 쓰시는 게 좋겠다. 예. 왜냐하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이걸 풀어서 쓰기에는요. 그 다음에 이제 그 CW 방식은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네. 그, 그 CW 센서 같은 건 도플러 센서니까 속도만 감지를 해요. 즉, 움직임이 있는 물체만 감지를 합니다. 근데 움직임이 없는 물체하고 그 오브젝트의 거리도 좀 알고 싶거든요. 속도, 거리. 이 두 가지 팩터를 알고 싶다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FM 신호를 걸어줘요. FM 첩 신호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 첩 신호 이제 첩 신호를 걸어줘서 얘가 계속 스위핑하게 만들어 져서 그 신호파를 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속도와 거리를 검출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당히 좀 복잡해지게 되는데요. 뭐 구조도 그렇고요. 다만 여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원칙화된 거를 쓰셔서 외부에서 첩 신호를 어떻게 조라라는 레코멘드가 되어 있으면은 좀 상당히 편하게 쓰실 수는 있다. 네,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속도하고 거리를 검출을 해낼 수 있다. 요거는 움직임이 있거나 움직임이 없거나 두 가지에 대해서 이 타겟이 이제 이 위치를 이제 그 속도하고 거리를 파악할 수 있어요.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대략적인 이제 레이더 블록도는 이와 같이 나타난다. 뭐 어떻게 보면 레이더의 송수신기는 조금 심플하다고 볼 수 있는데 내부 구조를 보면 그렇게 심플하지는 않고요. 네, 그래서 송신부, 수신부, 그 다음에 ADC, 그 다음에 베이스밴드 처리하는 처리단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펄스 레이더인데요. 뭐 펄스 레이더 이제 펄스 모듈레이터 파워 앰프 넣고 듀플렉서 빵 나가서 되돌아오는 신호. 그리고 수신부에서 받아서 IQ 신호로 뽑아내요. 네. IQ 신호로 뽑아내가지고 이제 뭔가의 신호 처리를 하는 거. 인페이즈, 쿼드러처 페이즈, 위상차가 생기게끔 만들어서 이제 이 신호를 만들어내거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송신부의 펄스를 제너레이션 해갖고 송신한다라는 점이 좀 그 전에 이야기했던 거하고는 좀 다른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펄스 레이더는 이제 산업용으로 쓰이는 거는 그 조금 거리 특성이 10m까지밖에 나오지 않아요. 물론 20m급도 있기는 합니다. 최근에 출시됐는데 아직은 칩은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요 10m급이에요. 즉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이 펄스 방식을 쓰다 보면요. 이 펄스 폭 자체가 에너지가 되게 비트 내 에너지가 굉장히 작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원거리 전송이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이 방산용 군용 레이더 같은 경우는 파워를 세게 쏠 수가 있으니까 킬로와트급으로 쏘니까 원거리까지 전송이 되고요. 우리
네, 두 가지 대역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있는데 한 펄스 레이더가 하나가 있어요. 펄스 레이더. 이 두 가지 타입이 10m급에서 거의 사용이 되고요. 다만 정밀도는 높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밀리미터급이니까요. 네. 2, 3mm, 1, 2mm 이 정도의 해상도, 정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그 정밀도를 요하는 어플리케이션을 쓰기는 적합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근데 펄스 레이더 같은 경우는 또 신호 처리 방식이 굉장히 단순해요. 단순하다는 얘기는 좀 편하다. 왜냐하면은 그 X축 자체가 그 거리 값으로 그냥 환산이 되기 때문에요. 갔다가 되돌아올 때 X축 값 자체가 ADC를 하게 되면은 거리 값으로 표출이 된다. 뭐 이렇게 기억을 하셔도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FFT를 취하지 않아도 거리값을 알 수 있는 거죠. 이런 장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펄스 방식과 이 CW, FMCW 이게 이제 그 각 방식의 장단점들은 존재를 해요. 뭐 그건 추후에 또 세미나 할 때 한번 정리를 좀 해볼 건데요. 뭐 여튼간에 정밀도가 높다 이렇게 기억을 해놓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뭐 그다음에 이제 IRUWB 이제 UWB 레이더인데요. UWB는 이제 펄스 방식의 뭐 일환인데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은 듯 이렇게 구성이 좀 되어 있어요. 근데 뭐 광대역으로 쓴다. 근데 광대역인데 순간적으로 나타내는 타임 도메인에서는요. 이게 그 영역 자체는 이제 타임 영역하고 프리퀀시 영역이 좀 있어요. 근데 타임 영역에서 순간적인 펄스는 이 주파수 영역에서는 광대역입니다. 근데 광대역임은 장점은 해상도가 굉장히 높다. 예, 예, 해상도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해상도가 높다는 얘기는 정밀도가 높다는 얘기인데 뒤에 아마 정리가 좀 돼 있을 텐데 뭐 간단하게 그때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고요. 지금은 이제 UWB는 무엇인가? 울트라 와이드 밴드 해서 3에서 10기가 대역을 의미하고요. 이제 그 정도의 밴드위스를 갖는 거. 근데 그 지정이 되어 있는 주파수 방식은 또 뒤에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쪽에서는 IRUWB를 쓸 수 있는 대역은 3에서 5기가 최근에는 줄었어요. 4에서 5기가 사이이고요. 그 다음에 6에서 10기가 대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광대역을 좀 쓸 수 있는 부분은 이제 6에서 10기가. 광대역을 쓰는 이유는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정밀도 때문에 그래요. 정밀도. 밀리미터급의 굉장히 우수한 정밀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지금 잠깐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41.3dBm으로 이제 좀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 정도의 전력 밀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상당히 낮은 파워입니다. 지금 전력 밀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MHz에 들어있는 게 마이너스 41.3dBm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해상도도 높고 한데 문제점은 이제 파워가 좀 낮다라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는 해요. 다만 해상도가 높으니까 그 파워앰프를 쏘면요. 뭐 원거리까지 갈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 전파법에 걸려 있으니까 이 전파법을 무시한 분야에는 사용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일례로 이제 그 안전재난 분야에서요. 그 이 붕괴 현장에 그 생존자를 구하고 싶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일반적인 레이더 가지고는 쉽지가 않아요. 이제 IRUWB가 아마 될 건데요. 이거를 파워를 세게 써서 이 구조자들을 찾아낼 거예요. 이런 데도 좀 쓰일 수 있고요. 그래서 밑에 GPR, 월 이미징, 그러니까 투과형 레이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그 흉부 같은데 그 조직 같은 거를 좀 검출을 할 수 있어요. 암 조직인지 아닌지를 좀 살펴볼 때, 이럴 때도 이제 우리가 조금 그 사용을 해볼 수 있다.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유럽 쪽에서는요.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타임 도메인에서 펄스는요. 주파수 도메인에서 광대역이다.
광대역이 주는 효과는 정밀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IRUWB는 조금 복잡해요. 메커니즘이 디지털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뭐 여기서 조금 뭐 이걸 완벽하게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게 있다 정도만 지금 보셔도 되는데요. 트랜스미터에서 1 마이크로세컨드 단위로 PRF를 쏴요. 전파를 이제 펄스를 쏩니다. 순간적인 펄스를 쏘게 되고 타겟을 맞고 되돌아오면은 그 타겟을 여기서 이제 스레스홀드 전압이 만들어진 거 하고 그다음에 들어오는 전압하고 비교를 해서 1로 인식을 하냐 0으로 인식을 하냐 해가지고 계속적으로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오게 된 이제 그 ADC 처리를 하게 된다. 뭐 개략적으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요. 그 다음 장에서 조금 더 얘기를 드려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IRUWB 트랜시버는 이제 거의 유니크한데요. 그 노벨다라는 회사가 있어요. 네, 노벨다라는 회사에서 이제 만든 송수신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아이디어가 이 ADC 처리인데요. 이 얘네들 이 칩에서 이제 요거 이제 칩마다 조금 틀리긴 한데 여기는 이제 39기가 샘플링이거든요. 엄청나게 빨라요. 지금 초당 이제 그러니까 뭐 39기가를 샘플링을 하니까요. 그래서 25.64 피코세컨드인데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결국은 해상도를 의미해요. 그 해상도가 이제 뒤에 부분에서 조금 더 정확하게 디파인을 하기는 할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50mm를 있는데 50mm 이제 50cm라고 하는데 50cm의 해상도는 정확하게 거의 플러스 마이너스 3.84mm 정도. 요 정도에서 읽혀진다라는 거죠. 굉장히 우수하게. 근데 이게 FMCW는 이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주파수를 올려야 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60기가 또 70기가를 써야 돼요. 근데 문제는 60기가 70기가를 쓰면은 해상도가 높아지죠. 왜냐하면 대역폭을 넓게 쓸 수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만들기가 어렵고 또 그 감지도를 조금 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직진성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감지 능력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거기까지 얘기 드리죠. 그래서 이제 그 TI사 들어보셨나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그 칩을 만들어내는데 그 원 채널로 안 만들거든요. 수신부를. 여러 개의 멀티 채널로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조금 3D로도 표현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감지 능력도 더 좋아질 수 있고 어느 채널이든 수신부에서 들어오기만 하면 이제 처리를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요. 뭐 그런 얘기가 있다. 그래서 요 그 처리가 ADC 처리가 한 번에 이제 256 패스에서 이제 원비트 ADC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수한 감지 이제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정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고요. 뭐 속도와 거리 계산인데요.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려보면은 이제 비트 프리퀀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 상당히 이제 조금 그 기초 이론들을 좀 보셨다고 한다면은 아시겠지만 요게 첩이에요. 첩은 아마 새소리일 거예요. 제 기억에 그 뭐죠?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새소리일 건데 요게 이제 업첩, 다운첩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신호를 몇 개를 줄 거냐가 또 이제 이야기가 돼야 되고요. 여기에 그 디멘전을 보면은 시간 변화에 따른 주파수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요 대역폭 요게 대역폭이 되는 거죠. 주파수 대역폭. 그리고 늘렸다, 뭐 줄였다, 늘렸다, 줄였다의 지속적인 변화를 주기 때문에 이 변화에 의해서 이 주파수들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 비트 프리퀀시를. 그래서 이 비트 프리퀀시를 가지고 이 공식에 이제 집어넣어서 거리하고 그 다음에 그 속도를 구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속도 해상도가라는 게 있는데
프레임 타임이고요. 그래서 이제 첩 신호를 이렇게 많이 줘버리게 되면은 정밀도가 되게 좋아지게 되는데 당연히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서 이 첩 신호를 줘야 된다라는 얘기. 그래서 여기 이제 첩 신호 이제 프레임 타임 집어넣고 이제 주파수가 이제 레졸루션이 되는 거고요. 뭐 도플러 신호를 이용을 해서 구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거리 해상도라고 하는데요. 요게 이제 그 비행기 신호인데요. 그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비행기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요. 지금 이제 제 주먹 잘 보이시죠? 주먹이 이렇게 반대편에서 이게 보게 되면은요. 하나인지 두 개인지를 분간하기 매우 어려워요. 근데 이 거리 해상도가 좋은 걸 쓰면요. 이게 두 개인지가 잘 이제 분간이 된단 말이죠. 그게 거리 해상도입니다. 예. 그래서 요 거리 해상도는 요 식에 의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제 2배 밴드위스와 빛의 속도로 되어 있어요. 즉 밴드위스가 넓어지면은 당연히 레인지 특성이 굉장히 해상도가 굉장히 좋아진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높은 주파수로 가려는 이유는 그 거리의 정밀도 를 위해서 가는 거고요. 근데 문제는 정밀도를 높이다 보니 직진성이 워낙 강해져서 잘 인지를 못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멀티 채널, 수신부가 여러 개 있는 게 멀티 채널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송신부, 수신부. 그래서 일반적으로 송신 신호, 수신 신호, 송신, 수신 이렇게 하나씩 있는데요. 여기에 여러 채널을 집어넣어 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는 3 트랜스미터, 4 리시버, 3T, 4R 뭐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늘려버리게 되면은 감지도를 조금 더 우수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장점들은 조금 더 다양한 3D 형태로 볼 수가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요. 위치 파악도 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이제 거리는요. 거리의 계산은 그러니까 거리란다. 그 각도인데요. 각도의 계산은 이제 무조건 이제 리시버가 이제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네. 다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뭐가 있죠, 지금? 안테나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 네, 안테나가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맞고 되돌아온 이제 리시버 파형이 이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1번 안테나, 2번 안테나, 즉 위상차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그 각도, 이 오브젝트의 각도를 추정을 할 수 있거든요. 요 공식에 의해서 집어넣어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게 여러 개가 있으면 조금 더 정밀하게 이제 각도를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공식에서 마찬가지로 요 이제 각도 해상도인데요. 요게 이제 안테나 개수예요, n이. 그리고 요거는 라디안으로 계산이 되어 있는 거고 이제 각도로 환산을 해야 됩니다. 나중에는요. 근데 이제 안테나 개수가 많아지면은 각도는 되게 작게 볼 수 있다, 좁게 볼 수 있다라는 거. 뭐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있다고 한다면은 요것도 이제 해상도도 고려해서 안테나 설계가 되어야 되겠죠. 자,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속도, 거리, 각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봤어요. 그다음에 이제 안테나 부분인데요. 안테나의 복사 패턴을 읽는 방법. 기본적으로 레이더는 센서잖아요. 어떤 특정한 구역을 감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방사 패턴 자체는 어떤 게 더 좋을까요? 좋다? 라기보단 어떤 형상을 띠고 있을까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지향성이에요. 다 지향성. 지향성이라고 하면은 이제 지금 여기 첫 번째 거 한번 보시면은요. 이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게 옴니 뭐라고 하죠? 옴니 디렉션은 등방성이라고 하죠. 전체적으로 파가 퍼져 있어요. 그러면 이제 통신에서의 경우, 무선 통신을 하는 경우는 옴니한 경우, 그리고 이득이 큰 경우가 굉장히 좋겠죠. 근데 레이더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구역을 감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구역에서의 방사 패턴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지향성을 갖게 됩니다.
지향성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방사 패턴은 이렇게 이제 조금 쪼개놓고 세분화시켜서 보는 건데 최근에는 방사 패턴 챔버가 또 좋다 보니까 3D 패턴이 지금 이제 XY 표면, XY잖아요. XY 평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른 거죠. 정말 잘랐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파형이 동그라미처럼 이제 파가 퍼져 나가겠죠. XY, XZ, YZ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세 가지 패턴을 보게 되는데요. 뭐 조금 복잡하면은 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레이더에서는 어떻게 읽느냐? 지금 이제 복사 패턴을 어떻게 읽는지를 살펴보려고 한 거고요. 이렇게 생겨먹은 이제 안테나인데요. 요 안테나는요, 그 엘리멘트라는 표현을 써요. 이 엘리멘트 개수가 증가하게 되면은 빈폭, 요게 이제 80도라는 게 표현이, 요게 이제 80도인 거거든요. 결국은. 예, 뭐 여기겠죠. 여기 정확하게는. 예, 80도. 80도의 각도를 가지고 있다. 근데 요 엘리멘트 개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줄어들고 있죠. 예, 줄어들고 있어요. 즉, 엘리멘트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이득 특성은 높아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거 측정은 당연히 안테나 챔버에서 측정을 하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넓은 지역을 감지를 해야 되는 게 있을 거고요. 예, 넓은 지역. 그다음에 이제 어떤 특정 구간을 감지할지. 그다음에 거리를 좀 많이 늘려야 된다 싶으면 또 요걸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감지 거리하고 감지 각도에 따라서 사용하는 레이더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것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뭘 보셔야 되냐면은 이제 그 호리젠탈하고 버티칼. 지금 여기 빨간색 하나 보이실 거고요. 빨간색 하나 보이실 거고, 이거 뭐죠? 파란색. 예, 파란색. 이 두 가지가 보이는데 이게 패턴이에요. 수평 패턴, 수직 패턴. 예. 그래서 이 두 가지 패턴은 나오고요. 근데 이제 요게 하나는 샤프하게 나오면 한좀 넓게 나오는 경우도 이제 일반적인 거고요. 요것도 요구사항인 거죠. 몇 도까지 해달라고 이제 개발을 할 때요. 근데 뭐 이거는 이제 계속 가면서 확인을 좀 하면 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12도라고 하면은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80도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의 패턴이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놓을 건지는 이제 그 고객사의 마음이겠죠. 네. 그 필드 테스트를 해보면서 느껴봐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그 네, 여기서 한번 또 얘기를 좀 더 드려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면 레이덤 디자인이 있어요. 레이덤은 케이스. 쉽게 얘기하면 그 레이더의 케이스를 의미하는데 이 케이스의 설계를 또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로스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게 이제 곡면으로 되냐 이제 그 직사각형으로 돼 있냐에 따라서 이 주파수 지역에 따라서 또 다른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유의해서 설계를 해야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방사 형상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이제 엘리멘트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먼저 또 하나 얘기 드려볼 건 송신 안테나고요. 수신 안테나는 대칭성을 가져요. 안테나는 무조건 대칭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 만들어 놓고 수신 쪽에 같이 쓰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게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갈 수는 있는데요. 송신 쪽 임피던스하고 수신 쪽 임피던스를 살펴봐야 돼요. 트랜시버예요. 안 그러면은 또 이제 머리가 좀 아파지는 부분이 있어요. 형상은 같아서 똑같이 해놨는데 특성이 안 나온다 보면은 이게
원래는 50옴으로 이제 내부 임피던스가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간혹가다 안 되는 아닌 부분들이 좀 있어요. 송신 부분은 특히나 더 그렇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설계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내부 임피던스를 살펴서 안테나 설계를 하자. 이게 핵심입니다. 예. 자, 아까 얘기했지만 두 가지 방식, 그러니까 CW, 송신 방식에 따라서 방식이 결정이 된다. 그래서 CW 방식, 그 다음에 펄스 방식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볼 수 있는 게 CW 같은 경우는 속도만 볼 수 있고요. 펄스는 이제 그 거리를 볼 수 있고요. 펄스 도플러는 이제 IQ 방식인데요. 인페이즈 신호하고 Q 신호, 쿼드러츠 페이지 신호를 뽑아내게 되면은 도플러 이제 속도를 확인을 할 수 있다. 예, 속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FMCW는 이제 속도, 거리, 이제 각도까지도 뭐 다 볼 수 있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이제 주파수가 상당히 좀 복잡한데요. 선정을 잘 해야 됩니다. 예, 거기에 따라서 파의 성질이 다른데요. 이 직진성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되게 직진성이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어디에 써야 될지 60기가만 돼도 상당한 직진성을 가지고 있어요. 예, 5.8기가 같은 경우는 퍼지는 성질이 있어요. 전파가.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쓰는데 감지거리가 좀 넓어야 되는, 그러니까 그 사무실 내 써야 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10기가, 5.8기가 10기가는 아무래도 전파가 낮은 주파수 쪽에 속하다 보니까 그 직진성보다는 이제 조금 퍼지는 성질? 네, 퍼진다라는 표현도 좀 애매하긴 한데요. 이렇게 조금 그 감지 범위가 좀 넓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넓게 이제 형성될 수 있다라는 거. 물론 이제 높은 주파수들도 그렇게 만들 수는 있는데 그 이런 거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가 레이더 센서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퍼져서 요 영역을 설정이 돼 있을 거잖아요. 근데 요게 5.8기가일 때는 이런 쪽 감지도 잘 되는데 60기가다 보면 이런 쪽 감지가 안 돼요. 즉 이런 사이드 쪽의 감지가 안 될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뭐가 문제냐면요. 예를 들면 자, 차량이라고 볼까요? 예, 차량에 여기서 이제 쐈어요. 쏘면은 여기마저도 거의 대부분 이제 수신 쪽으로 다 되돌아오게 되는데 여기서 60기가로 쐈어요. 쏘면은요. 쏘면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수가 있어요. 일부파가. 그러니까 일부파만 이제 들어오는 거죠. 여기 어떤 면에 맞느냐에 따라서 이 수신되는 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신호 처리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좀 보셔야 되는 부분, 예, 관찰을 좀 해봐야 되는. 그래서 이제 하실 때는 이밸류에이션 킷, 즉 평가 키트는 무조건 구매를 해서 쓰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음. 그 얘기. 그래서 이제 이 주파수마다 쓰임새가 좀 다르다라는 거 하나 보셔야 되는 거고요. 77기가는 충돌 방지, 충돌 방지에 쓰고 있죠. 120기가도 이제 120기가는 어디에 쓰냐면은 그 물탱크 그 수위 레벨 측정하는데 뭐 어떤 탱크 레벨 게이지로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자, 연속파 방식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5.8기가도 원치파된 게 있고요. 10기가도 원치파된 게 있고 24기가도 원치파된 게 있습니다. 60기가는 77기가, 120기가도 마찬가지로 원치파된 게 있어요. 즉 칩화돼서 쓰셔야 되지 이거를 직접 뭐 개발을 하시겠다 해서 트랜지스터 레벨로 다 만드시면은 안 돼요. 예, 산업용에서는요. 군용에서는 그 가능할 수는 있어요. 네. 아직은 이제 군용 레이더용 칩들이 그렇게 잘 나와 있지는 않았어요. 트랜시버 칩들이. 물론 최근에는 저렇게 했는데 있죠. 트랜지스터 레벨로 풀지 않고 MMIC 레벨로 해서 파워앰프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풀어서 쓸 수는 있습니다. 다만 산업용을 지금 좀 주 타겟으로 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산업용에서는 원칩, 그러니까 칩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파워앰프, 뭐 오실레이터,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원칩된 거를 쓰시면 된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속파 방식이 있고 이제 연속파 방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는 이제 이게 FMCW를 이제 걸어서 또 쓸 수 있다는 얘기인데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너무 대역폭이 협소하게 나타나게 되면은 이 FMCW 걸 수가 없어요. 즉 정밀도가 떨어져 버려서. 그래서 이런 데에서는 별로 쓰질 않아요. FMCW 방식. 여기도 잘 안 쓰려고 하는 상황. 여기 이상부터는 무조건 FMCW를 써요. 물론 여기 10기가에서도 FMCW 쓰는 이제 그 칩은 있어요. 다만 정밀도가 그렇게 좋지 않다. 이게 24기가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더 정밀하게 조금 나오기 때문에 사용하는 FMCW 방식으로는 사용이 많이 되겠죠. 말씀드렸지만 FMCW는 거리까지 확인을 할 수 있는 방식을 의미해요. 그 다음에 이제 펄스파 방식은 이제 IRUWB 방식이 하나가 있고 그냥 일반 펄스 방식이 하나가 있다. 둘 다 이제 정밀도는 높다. 다만 거리 부분이 10m 정도 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이제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말씀드렸지만 이제 전파 손실이 좀 존재를 한다라는 거. 그래서 물 분자하고 수소 분자, 물 분자하고 산소. 요게 이제 표시가 좀 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전파법에 나와 있는 걸 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5.8기가, 10기가, 24기가, 60기가, 7기가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데 120기가, 240기가. 근데 240기가는 지금 칩은 나와 있지는 않고 120기가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 물체 감지용 일반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요 또 인도어용이에요. 그 10기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야외에서는 사용하지 못해요. 야외에선 사용 불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4기가 가장 만만하면서 좀 감지 능력이 좀 좋은 주파수 대역이라고 좀 보실 수 있어요. 저희가 지금 해보니까 24기가, 60기가 이렇게 보면은 그 골프공 같이 이제 작은 물체도 잘 이제 디텍션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24기가헤르츠의 쓰임새가 매우 높습니다. 물론 이제 한계치들도 존재하긴 하지만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한 번쯤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감지 기능은 펄스 방식은 움직임, 속도, 거리, 제실 감지, 뭐 이렇게 실내 감지도 할 수 있다. 이 CW의 문제점은 이제 움직임이 있어야지 감지가 된다라는 거. 그리고 거리는 측정할 수 없고. 그다음에 FMCW는 이런 식으로 다 감지가 가능하다. 펄스 방식이냐 FMCW 방식이냐는 이제 고민을 하겠죠.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이제 뭘 쓸 건지. 실내 감지는 근데 이것도 이제 조금 쓰임새에 따라서 좀 많이 다른데요. FMCW 이제 60기가로 나와 있는 제품들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 펄스 방식으로 나와 있는 제품들도 존재해요. 그래서 그 가격 부분 보시고 실제 이제 그 고객사에서 원하는 요구사항을 정확하게 좀 정립을 하신 다음에 골라서 쓰시면 돼요. 저가형으로도 또 써볼 수 있으니까요. 펄스 방식 같은 경우는. 뭐 그 얘기를 좀 하나 드려보고요. 그 다음에 제품을 간단하게 이제 한번 볼 건데요. 뭐가 있는지. 뭐 응용 분야에 대한 얘기 있죠. 왜 레이더를 쓸 것일까? 왜 레이더여야 되는가가 이제 문제가 이제 우린 생각이 좀 들어야 되는데 초음파 센서 같은 경우는 이 열적인 문제 그리고 외부에 먼지가 끼거나 하면은 인지가 어려워요. 그다음에 적외선 센서도 감지 PIR 센서가 가장 제일 대표적인 거잖아요. 패시브 인프라레드. 그래서 그 오율이 많죠. 거실에 조명 그 옆에 보시면 PIR 센서 달려 있는데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막 감지가 되거나 하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이 카메라 같은 경우가 가장 정확하긴 한데 문제는 그 프라이버시 문제가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각자의 단점들이 좀 많이 존재를 하게 되는데 물론 이게 레이더가 만능은 아니에요. 만능은 아니고 또 레이더의 가격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걸 골라서 쓰셔야 된다. 다만 지금은 이런 센서들에서 레이더 센서로 지금 가고 있는 추세다라는 거는 좀 이해하시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환경적 영향에 또
환경적 영향에 조금 덜 받아요. 영향을. 기후 특성이라고 보면은 이렇게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이렇게 안개가 많이 끼거나 뭐 사막지대와 같이 뭐 이런 환경에 대해서도 강인성을 갖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벽 투과성도 있어요. 네, 일부 레이더들은 그 아까 IRUWB 이런 것들을 이제 구조 현장 같은 데서 써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용자 환경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야외에서 쓸 거냐, 공사장에서 쓸 거냐,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인도어 같이, 그러니까 거실, 뭐, 그러니까 집안 살펴보면 되게 복잡한 환경이잖아요. 뭘 감지할 거냐가 되게 중요한 상황.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정립이 되면은 레이더를 써야 되는 이유들이 나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초음파 적외선 뭐 카메라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각기 장단점을 좀 지금과 같이 얘기한 걸 좀 정리를 해본 거고요. 당연히 야간 감지 능력이 좋죠. 예. 그 전자파다 보니까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센서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듈들이 5.8기가 뭐 10기가 되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있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것들은 이제 인도어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밖에 없어요. 감지거리가 10m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요걸 늘려서 쓴다 하면은 또 이제 파워를 높여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파워를 높이거나 수신기의 그 센시티비티를 높여야 되는데 센시티비티를 높이면은 이제 그 안에서 신호 처리가 좀 복잡해져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또 복잡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거리 특성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그 얘네들도 이 칩 회사들도 당연히 알고 있죠. 예,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이렇게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UWB 모듈 같은 경우는 이제 개발 키트 있고 뭐 호흡 감지 뭐 칩 안테나가 이제 올인원 돼 있다. 뭐 기본적으로 모듈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쓰면 된다. 보시면 되겠고 뭐 속도 측정용 뭐 움직임 감지용 뭐 이렇게 표현을 조금 해봤는데 세부적으로 보면은 어떤 측정하려는 파라미터들이 조금 달라지기는 해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 하나 말씀을 드려보고요. 그다음에 뭐 60기가 레이더 뭐 모듈이 이제 이런 게 있다. 예,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활용 분야는 뭐 인도에서 조명 제어, 시큐리티의 뭐 제어, 그다음에 뭐 속도 측정, 이제 블라인드 스팟 혹은 이제 충돌 방지, 자동문, 그다음에 뭐 요런 데에서도 이제 차선 제어할 때도 쓸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스마트 시티하고 스마트 시티가 되면서 대부분이 이제 레이더로 표준화가 되기 시작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봐셔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레벨 게이징, 이제 수위 센서, 이제 수위의 레벨 이제 그 측정을 해가지고 알람을 주는 방식이 있고요. 뭐 유량계, 수위계, 곡물 뭐 이런 것들의 레벨 측정도 마찬가지로 가능하게 해주고요. 그다음에 차량 충돌 방지, 예, 사용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뭐 최근에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이제 있는데요. 예, 요 골프공 속도 측정을 하는 런치 모니터라는 걸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골프공의 궤적도 추정을 해볼 수 있다. 예. 그다음에 다중 차량 감지를 해볼 수도 있다. 예, 이런 식으로 차량의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체들을 따로따로 구별을 해내는 거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슈가 되는 거 무인기나 이 드론 같은 거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방향 추정을 하거나 실제 그 이게 어떤 물체인지를 조금 구별을 해가지고 그 드론 같은 경우는 이제 찾아내기도 하고 잼머를 쏴서 이제 무력화시키기도 하잖아요. 뭐 그런 어플리케이션의 레이더를 쓰고 있죠. 예, 쓰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스롤 이미징 이제 요게 이제 경찰이겠죠. 뭐 지금 대테러전 할 때 원래 레이더 같은 경우에 광산에서 쓰다 보니까 이 대테러전 할 때 안에 지금 밀폐 공간 안에 어떤 몇 명 정도의 인원들이 있는지를 파악하려고 지금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들어갈지 이제 확인을 하겠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메디컬 이미징 해가지고 안에 이제 종양 같은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유전율이 다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활발히 지금 연구를 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뭐 적설량, 얼음 두께 측정한다든지, 그다음에 아이의 자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호흡 심박 상태로 확인을 한다든지, 충돌 방지, 위험 감지, 알람들 준다든지. 요새 이제 수면 모니터링으로도 많이 활용을 또 하시고 계시고요. 호흡 심박이 감지가 되기 때문에, 예, 붕괴 현장에서 이제 이제 인명을 감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도 지금 어플리케이션으로 사용이 되고 있고, 이 싱크홀 같은 거 감지를 하는 거, 이런 것들도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또 이제 스마트 가로등에서 최근에 이제 요 많이 설치들을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서 이제 지능형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여기 레이더를 같이 달아가지고 그 레이더에서 이제 인원을 뭐 찾는다든지, 인원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으로 카메라를 돌려서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제스처 인식, 제스처 인식이 이제 이렇게 가능하니까요.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저희가 한번 개발을 해봤던 적이 있는데, 소방관들이 이게 시야거리가 2.5cm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생존자를 찾기가 매우 어렵고 구조물들이 워낙 많아서 위험성이 이제 많다. 이제 근데 카메라 자체도 잘 보이지 않으니까 그 레이더 방식으로 해서 한번 했던 기억이 나네요. 열화상 카메라도 쓰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또 쓰는 것 같은데, 열화상 카메라 같은 건 또 어렵긴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화재가 많이 나면 이제 또 골치 아프죠, 쓰기는.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슈되는 게 이제 독거노인. 독거노인의 상태를 계속 트래킹하면서 그 레이더가 감지를 해서 레포팅을 해주죠, 뭔가를. 그다음에 이제 주차관제 쪽에서도 사용을 많이 한다라는 거 말씀을 또 드리고요. 그다음에 고속도로에서는 지금 있어요. 이거 돌발 상황, 즉 여기에 막 낙상이 되어 있는 그 물체들을 감지해 갖고 레포팅을 해서 빨리 치워라, 이런 감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스마트 톨링 시스템 해가지고 이제 차 가면은 이제 감지해서 톨링을 하는 방식이 있고요. 다차선, 이제 차선별로 속도를 감지를 할 수 있거든요. 상당히 복잡하긴 하지만 감지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횡단보도의 안전 감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도 지금 스마트 교통 같은 데서 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개발 방향인데요. 중요한 거는 이제 이 개발을 할 때는 이제 주파수적으로 뭘 쓸 것인가, 그다음에 실내 환경인가 실외 환경인가, 가격적으로 어떻게 확인을 해볼 것인가, 이런 것들인데요. 그다음에 센싱 후 전송 방식인데요. 이게 이제 유선으로 할까 아니면 무선으로 할까, 앱으로 받을까 PC로 받을까, 관제 시스템이죠. 그다음에 데이터 인터페이스를 좀 고려를 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모듈을 개발을 할 때는요, 이게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부에 이제 프로세스 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되게 궁금하시긴 할 텐데요.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제일 어려운 게 안테나 개발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주파수가 높다 보니까 이 기판들이 달라요. 테프론 계열의 기판들이에요. 유전율이 낮고, 그리고 유전율이 높은 주파수까지 일정하게 유지된.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다르다라는 거. 그래서 가격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어요, 구조상. FR4를 못 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안테나 설계를 하는 게 이제 관건인데요. 뭐 이렇게 이제 그 실제 이제 안테나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해주는 업체가 극히 드물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이제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안테나 개발한다 해도 이 시스템을 모르면 또 이게 안테나랑 이 시스템이랑 붙이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려움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잘 할 수 있는 업체를 찾으시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아니면 이제 직접적으로 인하우스 하시면 약간의 시간 시행착오를 겪어 가시면서 해 가시면 되는데요. 뭐 여튼간에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또 고민을 많이 하죠. 뭐 이 칩사들이. 그래서 이제 빌트인된 칩들을 팔아요. 이거 뭐가요? 안테나가 빌트인 되면은 그 FR4 기판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성을 갖게 되고요. 근데 안테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칩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자, 120기가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이제 이
120기가의 경우는 굳이 외부에다 이렇게 쓸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안에다 다 가능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사이즈가 그 안테나 크기는요 이렇게 되거든요. 파장이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아지면 파장이 작아지니까요. 파장이 작다는 얘기는 이게 결국은 안테나 사이즈거든요. 사이즈가 작아진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은 이제 거리가 실제로 뭐 몇 메타 안 나오는데 이 렌즈를 장착을 시켜주면은 이 렌즈 안테나라고 하는데요. 그 뭐 200m까지도 나올 수 있게 이제 되어 있어요. 물론 이 렌즈를 써버리면 또 직진성이 워낙 강해져 버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뭐 문제라는 표현보다는 이제 고려해야 될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걸린 쪽이 또 이제 안테나 설계 쪽에 걸리고요. 그 다음에 진짜 난관은 알고리즘이죠. 뭐 기본적으로 반사파 신호를 ADC 처리한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을 할 것이냐, 가공을 할 것이냐, 이 문제가 하나 머리가 좀 아플 거예요. 그래서 뭐 전문 지식이 있는 학교 혹은 업체하고 협업을 하는 경우들이 좀 다반사이고요. 물론 이제 처음부터 다 개발해 보시겠다 하면은 이제 계속 스터디를 해 가시면서 이제 하시면 되겠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또 난관은 뭐냐면 이 알고리즘 코드가 개발을 한 다음에 인베디드 코드로 또 변환을 해야지 우리가 쓸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인베디드 이제 펌웨어 쪽을 또 이해를 또 해야죠. 그래 레이더 관련 프로토콜도 이해해야 되고 이 알고리즘이 만들어진 거를 또 우리가 그 펌웨어 단의 코드로 이식을 해야 되는 이런 두 가지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의 문제점들 봉착이 있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직접적으로 개발을 하시려면요. 시간이 좀 필요하고요. 같이 협업해서 하면 좀 더 빨라지긴 하겠지만요. 일단은 그렇고요. 뭐 기본적으로 레이더의 신호 처리는 프론트 단에서 ADC 데이터에서 디지트화 돼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 해가지고 몇 가지 알고리즘이 있어요. 뭐 C-PA라든지 가장 많이 쓴 게 이제 C-PA 알고리즘 하고 그다음에 뭐 펄스 레이더 같은 경우는 MTI 필터 같은 거를 좀 쓰는데요. MTI 같은 거. MTI 필터 같은 걸 쓰고 그다음에 뭐 FFT하고 FFT에서 FFT도 2번을 해야 돼요. 3번까지 가죠. 각도까지 하려면은 1번, 2번 동시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3가지를 하게 되고요. 디텍션 한 거, 그다음 분류하고 이제 실제 따라갈지 뭐 갈지, 그다음에 어떤 오브젝트인지를 또 분류해 가는 이제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죠. 상당히 좀 복잡한 과정인데요. 뭐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이제 개괄적으로 좀 얘기를 드려봤고요. 질문사항이 아까 뭐 자율주행 얘기 드렸었고 일본에서 소니가 센서가 많이 붙어 있다고 해도 문제 없이 운전할 수 있는지 센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문제가 적어지겠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테스트들을 좀 많이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레이더, 라이더 연산 데이터까지 여러 가지가 들어간다면 통신 장비도 문제없이 해야 하는데 반도체 좀 많이 들어가면 오류가 그거는 이제 숙제겠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혼용해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것들 분명히 인지를 할 거거든요. 업체들이. 예. 근데 이제 레벨 4까지 가는 건 불가능이라는 표현을 썼으니 이게 좀 흥미있는 포인트일 것 같아요. 어떻게 갈 것인가 되게 궁금하긴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그 여러 가지 센서를 그 연산을 할 것들을 반도체가 이제 통용해서 퓨전 센서에 그 통합하는 신호 처리 프로세서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획기적으로 좀 줄여가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 좀 될 것 같고요. 군용 레이더의 탱크에 장착된 거는 그 포구 속도 측정기라고 해요. 예. 그래서 뭐 그것도 있고요. 감지 그냥 그 뭐 적어도 뭐 고고도 뭐 중고도 감지 레이더가 따로 있고요. 지금 무인기 같은 거는 저고도 레이더로 감지를 해야 되는데 오일이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애를 많이 먹고 해외에서 수입을 했는데 그것도 좀 별로 좋지 않고 이스라엘 거요. 뭐 그 얘기들 한번 드려봅니다. 그다음에
두 번 다른 질문이 물체와 감지 레이더의 모율 차이가 주파수역인지 이해가 좀 안 가는데요. 물체와 감지 레이더 모듈 차이가 뭐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이 물체를 잘 감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가 좀 감지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수위 감지라고 하면은 수위 레벨인 거잖아요. 예, 수위 레벨을 근데 예를 들면 5.8기가로 감지를 한다 보죠. 근데 문제는 갔다가 되돌아오는 걸 확인을 할 수는 있는데 해상도 즉 10cm의 수위가 지금 올라왔다.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10cm면 의미가 없어요. 예, 의미가 없어요. 즉 20cm를 감지하고 있는 건데 10cm인데. 예. 근데 60기가라 70기가를 썼단 말이죠. 예를 들면 갔다가 10cm로 감지를 했어요.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 2mm예요. 1mm에서 2mm. 그러면 굉장히 정밀도가 높잖아요. 예. 그래서 주파수 대역에 따라서 이런 정밀도의 차이가 달라진다라는 거. 근거리에서 저전력으로 바이탈 센싱을 하고 싶은데 TI 인피니언 이거 5cm 내에서는 안 돼요. 예, 왜 그러냐면 여기다 써볼까요? 일단은 트랜시버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TX 하나 나오고 RX 나오는데 이 신호가 들어가요. 예. 그래서 최소 거리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신호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TX 신호 날아가면은 RX 신호가 굉장히 크게 나와요. 뭐 X 평면으로 보면 이게 크게 나와서 이 신호 때문인데 왜냐하면 이 부분이 또 겹쳐요. 바이탈 신호랑. 그래서 근거리에서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저희가 보는 게 20cm거든요. 20cm 내에선 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TI 센서로도 가능하고요. 이게 아까 IRUWB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가지를 조금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감지 능력은 IRUW가 훨씬 더 좋아요. 예. 뭐 저희 회사 거 이제 V-PR100 기준 이게 수정은 어려운 게요. 원형 관하구 사각 파이프 내에 어떤 식으로 사용할 건지가 좀 중요하긴 할 것 같네요. 이거를 감지를 하려면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식으로 퍼지거든요. 퍼지는데 그 방사 패턴 같은 거 이제 지금 저희 렌즈 안테나를 쓴 게 있어요. 렌즈 안테나를 써가지고 이렇게 줄여버렸거든요. 그 감지 그 각도를요. 거리는 이제 유사해요. 10m 정도로. 예, 근데 이게 10m를 뭐 다 쓸 거 아니라면 5m까지도 쓸 수 있어요. 예, 5m까지 맞출 수가 있거든요. 이게 소프트웨어적으로. 예.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적으로 수정 가능한 부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렌즈 안테나 쓰시는 방법 하나, 그 다음에 뭐 거리를 이제 늘릴 수는 없는데 늘릴 거는 이제 원초적으로 칩이 이제 지원이 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줄일 수는 있어요. 정확하게 이제 5m까지만 보겠다 하면은 5m까지 다 보면 되거든요.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드려보면 되겠네요. 뭐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실내 이게 추천은요. 그냥 뭐 저희 거 개발 키트라는 걸 몇 가지를 사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실내용으로 쓰는 것 정밀도가 좋은 걸 써보고 싶다. 교육용으로라도요. 뭐 UWB 모듈을 써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실용으로 쓴다 하면은 저희 쪽에서 쓰는 뭐 모듈 한 30m급으로 쓰면 이제 가격적인 부분이 문제겠죠.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해 주신다면은 저희가 추천을 해서 좀 적절한 모듈을 좀 추천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요게 이제 상당히 복잡해. 저희 회사 이제 라인업도 보시겠지만 뭐 저희 라인업만큼 하는 회사가 없기는 한데요. 굉장히 다양하게 좀 취급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게 상황마다 좀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뭐 협력하시는 거야 뭐 코업 같은 거 뭐 이제 뭐 여기 연구 과제 같은 거 뭐 하실 때 같이 하실 수도 있으니까요. 뭐 저희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뭐 궁금하신 것도 또 질문하셔도 되고요. 메일상으로 뭐 예, 뭐 전화상으로 뭐 하셔도 됩니다. 질문에 하나 또 말씀하시는 게 유체 탐지와 고체 탐지 모듈의 차이점. 이 매질의 유전율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얘가 제대로 감지가 될지 안 될지를 좀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뭐 매질도 그러니까 물에 가까운 거 아니면 공구에 가까운 매질도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쉽지 않겠죠. 예.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는 상황 패턴들을 좀 봐야 되고요. 고체 탐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유전율에 결국은 이제 유전율에 따라서 반사파가 달라진다는 사실인 거죠. 반사파가. 뭐 그 이야기 하나 드리고 싶네요. 뭐 차량 탐지는 당연히 이제 그 면 자체가 워낙 크잖아요. 예. 그다음에 수면 탐지는 호흡 가지고 그러니까 그 흉부의 움직임, 굉장히 작은 움직임 가지고 디텍션을 하는 거거든요. 음.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가시면은 엑스레이 같은 걸로 이제 암 조직 같은 걸 확인을 이제 하는 대신에 우리 그 레이더 같은 걸로 하는 것도 또 유리한 방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시 뭐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신가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 뭐 저희 홈페이지 뭐 보시고 예, 궁금하신 거 보시고 뭐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궁금하신 거 뭐 저기 뭐 메일로 주시면은 그리고 뭐 필요한 제품들 궁금하신 제품들이 있으시면은 한번 뭐 말씀해 주시면 또 답변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속 이런 그 세미나 기회가 있을 거니까요. 계속 공지해 드리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미나는 이것으로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